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러닝놀이터의 최지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시즌2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소감이 좀 네. 어떠세요? 요즘에 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요. 요즘에 우리 시국이 시국인지라 취준생분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안감이 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꿀팁을 많이 수집하는 꿀팁 컬렉터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제가 채워드리고자 오늘은 꿀팁 테러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로 많은 것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 테러 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소서 이제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이번에 채용하는 분야 관리직과 경영지원직이에요.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서 혹시 문항에 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금 관리직과 경영지원직을 모두 채용하고 있는데요.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과 경력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 관리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리직은 지금 경영, 경제, 법, 전산 4개의 직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소서 항목은 5개이고 모두 공통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곳은 직무마다 조금씩 그 자소서 질문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은 되도록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최소한의 어떤 지원 자격에 부합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불성실한 기재가 아니라면 모두에게 필기 전형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불성실 기재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예를 들면 기준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 지금 5개라고 했는데 하나라도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글자 수가 50자 미만으로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일명 복붙이라고 하죠. 동일한 내용, 질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갖다 붙여서 제출한 경우 또는 질문과 상관없이 노래 가사말을 적는다든지 크크, 흐흐와 같은 무의미한 글자를 채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도배글이라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불성실한 기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불성실한 서류가 됩니다. 와, 크크 흐흐.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설마 이렇게까지 불성실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류 전형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보면 매 시즌마다 이런 류의 불성실 서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우선 급하니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써야지 이런 경우에 마감 기간이 다 돼서 바로 제출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미리 작성해둔 자소서를 이제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이 다른 회사 이름인 것을 그냥 그대로 제출해버리는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네. 아니 아무래도 우리 투데이 잡스 시즌2를 보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실수는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럼 바로 이어서 자소서 문항을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네. 내일이 바로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분량은 각각 항목마다 500자이고요. 이 정도면은 딱 좋아요. 읽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쓰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경험을 하나씩만 넣게 되면은 분량이 딱 차는데 우리가 허용되는 글자 수가 좀 800자 이상, 1000자 이렇게 되면은 쓰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담감을 주는 그런 문항은 아니고요.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1번부터 지금 보시면서 메모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은
네,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을 포함하여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인물 그리고 성장 과정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성장 과정이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동일한 의미예요. 자, 2번 회사에 선택하거나 지원할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작성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회사 중에서 왜 이 회사여야 되는지 지원한 이유를 기술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에 밑줄 그으시고 지원한 이유라고 밑줄 그어두시고요. 회사 지원 동기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요.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다양한 업무 분야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무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무에 밑줄 긋고 또 그 이유에 밑줄을 긋고 여기는 직무 지원 동기라고 메모를 해두시고요. 가로하고 직무 역량이라고 써두시면 좋습니다. 자, 2번은 회사 지원 동기고 3번은 직무 지원 동기예요. 우리가 지원 동기라고 하면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쓰면 좋습니다. 자, 4번은 학업, 취업 활동 이외에 지원자가 많은 노력을 쏟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이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에 밑줄 긋고 실패 경험이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5번인데요. 네. 구성원의 공통 역량으로 팀워크, 협업 마인드를 필요로 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어떻게 할지 경험에 기초해서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팀워크, 협업 마인드에 밑줄 긋고 네, 대인관계의 역량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 영역에 보면은 팀워크가 있어요. 그 부분을 묻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문장씩, 문항씩 살펴봤는데 하나씩 자소서 작성법 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 과정을 묻는 문항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성장 과정을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저희 추측이 맞을까요? 네, 두 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성장 과정이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과정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특정 시점, 나에게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어떤 좌우명이나 좋은 생활 습관, 꿈을 가졌던, 갖게 된 계기 이런 시점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 큰 성인의 이야기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지금 현재 기준까지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가치나 신념, 특별한 경험, 습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경험을 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좌우명이나 신념 같은 경우에 누구의 어떤 인물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물은 누구나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나 교수님, 철학자, 뭐 유명인, 위인, 그리고 주변의 지인, 아르바이트 사장님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갖게 됐냐, 좌우명을 갖게 됐냐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요. 뭐 아버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경험 하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기 쓰시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숙제를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 쓰기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난 지금까지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그래 너 잘 쓰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마무리에 꼭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좀 풀어 쓰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네. 네, 예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부모님께서는 항상 일찍 일어나라 활동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우리 이런 뭐 잔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많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야, 너 놀아도 좋으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늦잠만 자지 말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일이 있든 없든 수업이 있든 없든 나는 아침 7시면 매일 일어난다. 일어나서 뭘 하느냐? 뉴스, 인터넷으로 우리 모바일 접속만 하면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난 그걸 보면서 날씨고 사회 이슈고 이런 것들 정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하루를 알차게 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11시에는 잔다. 이런 아침형 인간이라는 걸 어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은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이 어디에 좋냐. 사회, 경제 이슈, 날씨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나는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소식통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고 규칙적인 어떤 생활 패턴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여기까지만 멈추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너 잘 살고 있네. 예, 그래서 너는 그런 사는 사람이구나. 아침형 인간이구나 하고 말 텐데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런 마무리가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조직의 이슈나 변동 사항들을 일찍 찾아보고 먼저 대처하고 또 맡은 일을 하나라도 더 익히고 또 경험하는 것으로 업무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마무리가 있죠. 우리가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한 시점을 가지고 경험,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성향들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KSA 중에서 애티튜드, 태도에 해당하는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제가 한 480자 정도로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네. 항목이 500자잖아요. 네. 그럼 거의 다 채운 거거든요. 그럼 뭐가 빠졌냐면 지금 여기에 헤드라인 하나만 넣으면 좋습니다. 네, 소제목이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7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잔다고 했으니까 세븐일레븐의 하루라든지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거를 조금 응용을 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소식통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핵심을 볼 수 있는 반줄짜리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기의 센스를 좀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센스 있는 헤드라인까지 해서 500자 딱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항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지원 동기를 쓰는 네. 항목이었어요. 근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게 꽤나 까다로운 질문이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좀 변별력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 우리가 지원자들이 한 곳만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원 동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항을 조금 더 어려워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묻고 그다음에 왜 우리 회사냐라고 2단계에 걸쳐서 묻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회사들이 대기업의 현대차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KTN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기준이 뭘까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결국 우리는 회사 지원 동기를 쓴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회사 지원 동기를 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연봉 때문에요. 혹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깔려 있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 연봉과 안정성을 동일한 조건이라고 봤을 때 왜 그 회사냐라는 다른 이유를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문항을 볼 때에는 그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잘 연결시켜야 되냐 이걸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 회사를 선택한 기준이라고 해봐야 뭐 네. 그냥 채용이 떠서가 가장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좀 내용을 채워야 할지 궁금해요, 쌤. 네, 채용이 떴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작은 이유라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회사 정보를 이어서 말할 때 경영 철학이나 기업 문화나 인재상이나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고 그것과 내가 잘 맞다라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한 흐름이 되는데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먼저 기준을 쓰고 그 다음에 연결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사업 분야를 하나 연결을 해볼게요.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의 예시는 이런 거예요. 땡땡 사업 분야 또는 이 직무에 제가 지원한 이유는 관심이 일단 많고요. 또 관련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인 회사 지원 동기가 되는데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기준을 그 전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사업 분야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가진 전공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경영 철학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회에 기여하고자 저의 가치와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건데요. 앞에 기준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경영 철학에서 미션과 제가 연결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그래서 조직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인지를 저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는 하나의 어떤 예에 불과하고요. 아주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연관된 어떤 계기나 경험이 있다면 전공 수업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이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관심을 갖게 됐다. 아니면 선배를 통해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직무에 대해서 좀 깊이 알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여러 가지 연결성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한 동기는 이제 네.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될까요? 네, 회사 지원 동기를 쓰려면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쵸. 모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려면 기업 분석, 이슈 분석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연결점을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좀 어디에서 좀 효율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을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좀 가장 쉬운 방법은 알고 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것, 그리고 이제 뉴스를 검색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만 보면은 이제 1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알리오 사이트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알리오 사이트에서 경영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사업 분야, 그리고 경영 평가, 기타 많은 보고서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공공기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알리오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링킹되어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 정보를 찾는 루트는 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 정보를 수집한 그대로 정리해서 팩트만 나열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소서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슈를 하나 찾는 거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수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건데 이런 팩트 자체를 나열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회사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원자보다는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홍보팀 같은 어떤 이런 팩트를 설명하거나 나열하는 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회사랑 부합한다라는 거를 연결을 꼭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요. 500자로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 어려운데 또 직무 지원 동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가로하고 직무 역량이라고 아까 메모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직무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자소서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핵심은 땡땡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해당 직무 역량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직무 기술서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해당 직무에 대해 기술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직무 기술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핵심 책무 및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필요 지식, 그다음에 세 번째 필요 기술, 네 번째 직무 수행 태도는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직무 수행 내용, 지식, 기술,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려면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과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직업기초 능력이 있죠.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NCS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사항인데 10개가 있어요. 직업기초 능력. 그중에서 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4가지가 될 수도 있고 6가지가 될 수도 있고 꼭 10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채용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함께 이런 직무 기술서도 제공을 하는데 그렇다면 직무 기술서를 좀 자소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직무기술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챙겨보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응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영전략 직무를 가지고 하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책무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을 보면 8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경영기획, 경영관리, 리스크관리부터 이제 재무, 감사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관련된 직무 경험이 있으면 한두 개라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직무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뭐 일한 경험. 그런데 그런 것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영지원 안에는요. 4번 경영지원 안에는 뭐가 있냐면 CS, 고객만족 같은 것들이 하위 영역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르바이트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경험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홍보라는 또 세부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필할 때는 내가 블로그 운영 경험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포스터 제작을 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도 되고 이런 경험들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동아리나 아니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서 공식적인 경비 처리를 내가 스스로 맡아서 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조금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핵심 책무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8가지 경험이 다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경험이 있다면 한두 개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나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능력을 또 세분화해서 봤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고 어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쌤. 네, 그러면 이제 지식, 기술, 태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지식을 먼저 보면요. 리스트를 딱 보고 여기에서 내가 배운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위에서 보면은 뭐 인사, 노무 뭐 이런 게 있고 또 마지막까지 예산, 결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공 수업에서 배운 어떤 과목들이 있다면 무슨 과목을 배웠고 어떤 수준으로 이해를 했는지를 기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인사와 조직관리, 뭐 세무회계, 기업회계 같은 그런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고 그런 과목 수강을 통해서 나는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또 여기서 중간에 보다 보면은 통계 기법 및 통계 자료 활용 지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다면 또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기초 통계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기본적인 통계 지식을 쌓았고 또 이것으로 모자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연구 방법론의 어떤 서적들을 읽으면서 내가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좀 익혔다. 이런 걸 스스로 학습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필요, 기술, 태도는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기술 이제 제가 지식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술이나 태도도 다 연결을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획서 같은 거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동아리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기획서를 작성을 해본 적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재고 관리 같은 게 있는데 신발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이제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재고 관리를 한 적이 있고 엑셀 시트로 관리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들을 좀 연결시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서요. 일단 뭐 이렇게 보면 쭉 보세요. 내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없다면 고객 중심적인 사고라든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개선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할 때 좀 절차를 간소화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4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실패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좀 배웠는지를 적으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실패 경험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패 경험을 쓴다고 하면은 내 인생에서 실패한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느 수준의 실패를 얘기를 해야 되냐 할 수도 있는데 계획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 목표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실패 경험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단서가 들어있죠. 학업이랑 취업 활동 외에 내가 한 거를 얘기를 해라 했기 때문에 보통 피했으면 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이어트 실패했다, 금연 실패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수능 점수 미달돼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이런 게 이제 될 거고 학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적을 내가 얼마 받고 싶었는데 올렸다 못 올렸다 이런 내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소재는 팀 과제나 동아리나 스터디나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룹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과제를 하면서 했던 거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실제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쓰게 되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재들 소개해 주셨고 사실 이렇게 실패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더 느꼈는지의 방점을 찍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경험을 좀 잘 어필하기 위해서 좀 어떤 문장 구조를 하면 좋을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스타 기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 기법을 하면은 일단 상황, S, 시츄에이션 부분이고요. T, 태스크, 과제 부분이고 내가 해결해야 됐던 어떤 당시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했던 행동, 액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리얼라이제이션, 마지막 R 부분인데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좀 별표를 쳐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행동, 액션 부분이고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쓰는 게 좋은데요. 제가 스타에서 마지막 R을 더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은 실패를 했던, 대회를 나갔는데 수상을 못했든 내가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했던 상관없어요. 모든 경험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배운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점에 그치지 않고 뿌듯했다, 아쉬웠다 이런 느낀 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시간 관리를 먼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라는 어떤 배운 점을 같이 써주셔야 좋은 어떤 배운 점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항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서 묻는 건데 협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를 네. 묻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팀워크 역량, 대인관계에서도 팀워크 역량을 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입사 후 어떻게 할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 기법에 맞춰서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3학년 2학기 때 어떤 과제가 있었는데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사례에 어떤 것들이 많아서 좀 많이 분담을 했어야 됐고 지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 체크해서 중복이 없었는지 체크를 해야 됐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냐, 항상 멤버들에게 마감이 언제다라는 거를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했고 어떤 멤버가 빠지게 되면 난 그걸 백업을 해줬다. 우리 팀 과제를 위해서. 그래서 결과 일정에 맞게서 소화하고 좋은 성적도 내게 됐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마지막 리얼라이제이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협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 일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바쁜 선배님들을 위해서 내가 리마인드 해주고 일정 리마인드 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도 돕겠다. 이런 패턴으로 해주신다면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동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 5개를 모두 알아봤는데 혹시 네. 추가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헤드라인은 모든 항목에 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헤드라인은 흥미를 좀 돋우기도 하지만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쉽게 읽히기도 하고요.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재미있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내용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직무 역량이 담겨 있느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오타 점검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짧게 좀 해주시죠. 네, 모두가 힘든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고 조금 더 맞춤형으로 좀 작성하고 싶다면 이슈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이슈와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